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난 남편을 믿고 힘들어도 참고 또 참으며 몇 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가 이혼한 아줌마예요. 제 인생에는 유독 힘든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암투병 중인 친정엄마와 저희 딸, 이렇게 여자 셋이 함께 사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순간일까요? 뭐하러 그 시간들을 버텼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저에겐 짬이 없었어요. 결혼 초반엔 미친 시모에게 일방적으로 시집살이 당하느라 정신 없었고요. 시부가 하던 사업이 크게 꼬꾸라지면서 시댁 집안 자체가 망해버려서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대학 강사하던 남편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밖으로만 돌았고요. 제게 생활비 한 푼 제대로 갖다 주지 않았죠. 이래저래 우리 딸 키우며 생활비 빵꾸난 거 막으러 다니다 보니 저에게 이혼을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결국 우리 친정엄마가 암에 걸리니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날 애지중지 길러준 내 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니 시댁 그 버러지 것들이 눈에 뵈지 않았어요. 역시 내 엄마가 최고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제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기함을 토하실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비교적으로 평탄한 삶이었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한테도 충격받으실까봐 제게 있었던 일들을 100%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답답했어요. 어디 하소연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사연살롱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후로 구독해서 쭉 함께하게 됐는데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 합니다. 속 시원히 풀어내고 산뜻한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고요. 제가 돈을 벌고 제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우리 딸과 친정엄마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요즘 하는 돈가스 장사가 나름 잘 되고 있어서 기운이 좀 나네요. 하도 바쁘니까 걱정할 시간, 우울해할 시간도 전혀 없고요. 역시 사람은 몸을 움직여야 하나 봅니다. 바쁨이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인 것 같아요. 전 어렸을 때도 늘 바삐 움직였어요. 심지어 아빠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이사도 많이 다녔죠. 38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아보기도 해서 어렸을 적 논밭에 뿌려진 삐라를 주워 경찰서에 가면 연필 한 다스를 받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 사이는 그냥 평범했어요. 많이 싸우시는 편도 아니었고 서로 맞벌이 하느라 바빠서 애정 표현도 크게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건강하셨던 그때 당시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서로를 사랑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우리 집은 진짜 삶의 질을 바닥일 정도로 정말 아끼면서 살았어요. 가족 4명이 똘똘 뭉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죠. 지방이라 그때 당시 집값이 엄청 쌌고 집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름한 주택 전세살이를 했어요. 화장실은 야외로 나가면 공동 화장실 1개가 있었고요. 오죽하면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사지 않고 산이나 바다로 가서 캐오고 잡아오고 했을까요? 다 돈 아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제 입이 방정이지 그즘 굴전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엄마가 아주 가끔 갯벌에 나가서 굴을 캐오곤 하면 계란물 묻혀 굴전을 해주시곤 했거든요. 엄마, 저 굴전이 너무 먹고 싶어요. 미애도 나한테 굴전 먹고 싶다고 난린데. 엄마, 또 뻘에 나가 굴 좀 캐오면 안 돼요? 그래,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들이 먹고 싶다면 엄마가 뭐든지 해주지. 마침 엄마 식당 일 쉬는 주말에 동네 아줌마들이랑 굴 캐러 가기로 했어. 주말에 꼭 해줄게. 엄마의 동네 친구들 3-4명과 함께 가셨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일행인 한 아줌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청나게 다급한 목소리였죠. 미정아, 네 엄마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서 경찰 부르고 구조대 부르고 난리 났어. 가까스로 몇 시간 만에 찾아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니 얼른 너희 아빠랑 다 같이 병원으로 오려무나. 엄마 상황이 좀 심각해. 심각한 게 어느 정도로 안 좋은 상태인지 알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죽어버렸을까봐 너무 겁이 났어요. 아빠와 여동생과 함께 병원으로 다급히 갔는데
다행히 엄마는 숨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닷속에 빠졌던 터라 뇌를 많이 다쳐서 거의 식물인간 상태였어요. 몇 달 후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하여 엄마를 집으로 모셨어요. 더 이상 우리 자매를 안아줄 수도 밥을 차려줄 수도 없는 엄마였지만 저희 자매에겐 너무나 소중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고 집에 누워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아빠한텐 아니었나 봐요. 물론 처음에는 엄마가 좋아하던 꽃을 사서 몇 번 머리맡 꽃병에 꽂아두기도 하더군요. 퇴근 후 엄마 병간호를 정성스레 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엄마가 식물인간인 채로 누워있는 날이 장기화되자 아빠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어요. 비단 엄마한테뿐 아니라 저희 자매에게도 냉랭해졌어요. 저와 여동생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알아서 해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빠가 생활비 하려며 돈은 주셨으니 밥도 해먹고 학용품도 사며 살 수 있었죠. 아빠로부터의 따뜻한 양육은 기대할 수 없었어요. 원래도 군인이라 무뚝뚝한 아빠였지만 뭔가 아빠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아빠가 동네 꽃집에 자주 가 있으면서 꽃집 아가씨랑 얘기하는 걸 목격하기도 했어요. 사고로 누워있는 엄마를 위해 꽃을 사러 다니다가 꽃집 아가씨랑 정분이 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아빠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없었나 봐요. 그냥 저렇게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엄마만 불쌍할 따름이었죠. 뭔가 씁쓸한 마음이 들 때면 엄마에게로 가서 귀에 대고 여러 말을 해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따뜻한 말, 응원의 말들이었죠. 엄마, 지금은 누워있지만 난 엄마가 언젠간 깨어나서 나랑 미애를 꼭 깨어나 줄 걸 믿어. 엄마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니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엄마 욕창 안 생기게 몸도 많이 움직여주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다 할 테니 꼭 깨어만 나세요. 내가 커서 효도하는 거 보셔야죠. 응? 엄마, 너무 사랑해. 엄마가 식물인간인 채로 누워있던 것도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친척들이며 동네 사람들 모두 그만 엄마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아빠는 그마저도 관심도 없는 듯 했고요. 하지만 우리 자매는 엄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옆에서 지켜내고 싶었죠. 우리의 진심이 엄마에게 닿아서일까요? 엄마는 3년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몸을 꿈틀하고 움직이면서 식물인간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구급차를 타고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서 좀 더 확연히 깨어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엄마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날 수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말이죠. 물론 신체적인 움직임은 뒤늦게 아주 천천히 괜찮아졌어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신기했던 건 지난 3년의 기간 동안 엄마가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엄마에게 해준 이야기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미정아, 미애야. 우리 딸들이 엄마에게 사랑의 말들을 많이 해줘서 엄마가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깨어날 수 있었던 거야. 다 우리 딸들 덕분이다. 정말 고마워. 엄마가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것에 너무도 감사하고 축하하던 자리에서 아빠는 멀찌감치 뒤에 서서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 이유는 엄마의 입을 통해 다 알 수 있었어요. 미정아빠, 당신이 내 옆에서 짓거렸던 말들도 난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못 들을 줄 알고 아주 저주의 말들을 퍼붓더구만. 뭐? 꽃집 여자랑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나더러 빨리 떠나달라고? 어디로 떠나다는 거야? 나더러 얼른 죽어달라는 거야 뭐야? 당신이 사람이야? 애 둘 낳고 구두쇠 남편 잘못 만나 1,000원짜리도 벌벌 떨면서 쓰지도 못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준 조강지처를 안쓰러워는 못할 망정. 뭐? 그렇게 우리 가정이 싫으면 당신이 떠나. 난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들이랑 살 테니까. 당신 꼴도 보기 싫다고. 아빠는 최소한 사죄의 말은 하고 떠났어요. 미안해 여보. 당신이 내 말을 다 듣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지만 지난 3년간 내 인생은 당신 때문에 엉망이었고 나도 살아갈 원동력이 필요했어.
이제 당신이 깨어났으니 난 내 행복을 찾아 떠날게.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최소한의 생활비는 챙겨줄 테니 살아갈 순 있을 거야. 미정아 미애야, 정말 미안하다. 몸 성취하는 네 엄마 잘 부탁한다. 정말 미안해. 이 아빠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도 좋아. 아빠에 대한 정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막상 떠난다고 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갑자기 아빠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아빠, 우리 새 모녀를 버리고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요. 가지 마세요. 네? 이제 아빠 말 잘 듣고 아빠를 많이 좋아하도록 노력할게요. 제발요. 아빠도 눈물을 흘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아빠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그래도 생활비는 섭섭찮게 줄 테니 너무 걱정 마렴. 이게 아빠의 마지막 멘트였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제게 생활비 섭섭치 않게 준다는 게 아빠로서 할 말인가요?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네요. 어쨌든 엄마는 그 길로 아빠와 순순히 이혼을 해줬어요. 마음이며 몸이며 다 떠난 사람이니까요. 아빠는 우리 새 모녀에게 양육비조로 일정 금액을 매달 주긴 했지만 아빠 군인 월급이 뻔하니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저와 제 여동생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업과 알바를 병행해야 했어요. 몸이 성취하는 엄마까지 돈 벌겠다며 백반집에서 알바를 하는 형편이었으니 우리 두 딸내미들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저는 갈비집에서, 여동생은 떡볶이집에서 학교 후 알바를 했어요. 그날도 갈비집에서 허리를 구부려가며 반찬을 나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군요. 워낙 크고 고급스러운 갈비집이어서 저 멀리 크게 웃고 있는 한 가족을 봤어요. 바로 우리 아빠와 그 꽃집 여자, 그리고 3-4살 박이 아들이더군요. 뭐가 그리 행복한지 한바구음을 지으며 까르르 웃고 있었죠. 아빠임을 알아챈 순간 그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뜨거운 숯불이 있는 갈비든 뭐든 아빠와 그 꽃집 여자 면상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4살 박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럴 순 없었죠. 그래도 알바자리에서 잘리는 걸 각오하고 냅다 달려가서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어요. 이 나쁜 인간들아, 우리 새 모녀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당신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내가 평생 저주할 거야. 이 세상에 온갖 불행이 그 집 식구들한테 깃들기를 바랄 거라고. 그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절 봤고 전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는 가게를 뛰쳐나왔어요. 알바 자리에서 당연히 잘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 손님들한테 막대하게 된 연유를 사장한테 말하니 다 이해해 주더군요. 어쨌든 그날 이후로 제 삶에서 아빠란 존재는 아주 깔끔하게 지워버렸어요. 한 줄기 썩은 동아줄 같던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지워버리니 살 것 같았어요. 전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가 되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다니던 시간에 알바를 뛰지 못하는 게 불만이었는데 이젠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하루 종일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얼른 돈을 많이 벌어서 몸 성취하는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오전 오후 타임 알바까진 그냥저냥 할만했는데 밤시간 대학가 호프집 알바는 좀 힘들었어요. 술 마시고 개가 돼버리는 진상 손님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가끔 제 전화번호를 묻는 남자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있었는데 그냥 호기심에 묻는 것 같았어요. 다들 아님 말고 이런 식이었죠. 저도 웃으며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기술이 늘어갔고요. 그러다 하루는 거의 추행하듯이 치근덕대는 남자가 있었어요. 역시나 술에 잔뜩 취해 바닥을 기다시피 하는 멍멍이 같은 남자였죠. 이런 데서 알바나 하는 기집년 주제에 감히 번호를 안 주고 거절을 해? 너 내가 어느 집 자식인 줄이나 알기나 해?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면 무서워서 벌벌 길 거야. 너 반반한 쌍반떼기 안에 믿고 지랄하는 거야? 너 대학생도 아니라며. 깜도 한다는 게 어디서?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놈 말이 채 끝나기도 않았는데 누가 그놈의 싸대기를 퍽 하고 때리더군요. 야, 이 새끼야. 술 취했으면 잠자코 집에나 기어가. 너 이 대학 학부생이지? 내가 여기 대학 강사야. 너 무슨 과야?
얼른 말해. 학과 사무실에 꼬질러 버릴 테니깐. 그랬더니 제게 모욕을 줬던 그놈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내뺐어요. 얼른 자기가 먹은 술값을 계산을 하고는 쥐새끼 마냥 도망치더군요. 고맙습니다. 대학 강사님이시라고요? 아, 강사님. 저 진산 손님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는 체게 그 사람은 정말 젠틀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여기 영업시간 마칠 시간 같은데 저도 이만 가봐야겠네요. 더 있다간 저까지 진상 손님 될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제 사적인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뭐라도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얼른 메모지에 써서 내밀었어요. 그걸 받자 남자의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아이고, 번호까지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연락 꼭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주먹코에 동그란 눈이 순둥순둥해 보이고 인상이 참 좋았어요.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 구해줬기에 첫인상이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제게 연락을 해왔고 우린 너무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저와는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서 전 20대 초반, 그는 30대 중후반이었지만 나이 차이 따위 중요하지 않았어요. 연애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초반에 꽁깍지가 한 100겹 1000겹은 씌워지잖아요. 그냥 남친의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제 첫 남친이자 첫사랑이었으니까요. 남친의 이름은 하준석이었고 역사학 쪽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 후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외동이라고 했고 본인 말로는 아빠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집안이 부유하다고 하더군요. 전 그래서 시급이 짜다는 강사를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늘 자신만만했어요. 우리 아빠가 사업으로 자수성가해서 100억대 부자인데 내가 교수들 똥구멍 핥아가면서까지 싸바싸바해서 꼭 정교수 될 필요도 없어. 대학 교수들 보니까 월급도 그리 크지 않던데 뭘. 그래서 적당히 여유 시간 많은 강사 일이 많은 것 같아. 난 우리 아빠가 교수들보다 훨씬 많이 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남친의 허세가 하늘을 찔렀지만 그땐 그 사람의 집안이 좋다는 것도 크나큰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서 깨달았죠. 시댁 돈은 실제로 받기 전까진 절대 남편 돈도 내 돈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어쨌든 나이가 많았던 남편은 제 반반한 얼굴과 170의 큰 키 등 외적인 조건을 마음에 들어하며 어서 빨리 결혼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알바를 전전하는 게 마음에 걸렸던지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도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몇 가지 자격증을 따서 소기업 취업에 성공했어요. 물론 고졸이었기에 엄청나게 낮은 연봉에 만족해야 했어요. 사무실에 온갖 허드렛 일 다 하는 총무직이었는데 사장님 개인 화장실 청소까지 다 했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게 주어진 총무직뿐만이 아니라 회사 전반적인 업무에 관심을 가졌어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 도맡아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몇 달을 일했더니 맨 처음엔 고졸이라고 은근히 무시하던 직원들이 다들 절 인정해줬어요. 사장님께서도 직원 잘 뽑았다고 항상 칭찬해줬어요. 6개월 정도 지나 회사에 완벽 적응하자 남친은 바로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본인 부모님께도 제 존재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하더군요. 미정아, 이제 진짜 우리 결혼할 일만 남았다. 내가 나이가 있으니 우리 엄마 아빠도 결혼 반대 안 하시고 우리 미정이를 정말 아껴주실 거야. 성품과 인성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거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니 매너가 세련될 수밖에 없지 뭐. 남친으로부터 그렇게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튿날 제가 다니던 사무실에 난리가 났더군요. 웬 아침부터 아줌마가 제 이름을 외치며 온갖 쌍욕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이 미친년 어딨어? 김미정인지 구미호인지 어딨냐고? 아유, 내 끔찍하던 아들을 꼬셔서 우리 집 재산 다 빼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우리 집 재산이 100억이 넘어가는데 거지년이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해? 우리 집이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인데 내 인연 잡히기만 해봐라. 멀리서 본 아줌마의 면상에
남친의 코와 똑같은 주먹코가 붙어있길래 남친의 엄마임을 직감했어요. 전 얼른 유리문 넘어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그 아줌마를 제지하려 했지만 다 지켜보고 있던 사장님이 제 앞을 막아서더군요. 미정씨,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구보다 미정씨 인품을 잘 알고 있는데 웬 지랄 맞은 아줌마가 와서 아침부터 깽판을 부리는구만. 내가 바로 경찰 부를 테니 그냥 사장실에 숨어 들어가 있어. 상황 정리되면 나오라고. 전 사장님의 배려로 그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었고 출동한 경찰이 와서 남친 엄마를 잡아갔어요. 전 당연히 참고인으로서 경찰에 가봐야 했지만 경찰에 의해 연행된 남친 엄마는 깨갱하고 풀이 죽어있더군요. 네가 김미정이니? 여기 경찰 선생님들께 말씀 잘 드려서 나 좀 얼른 풀려나게 해줘. 내가 뭐 잘못했다고 경찰서까지 끌려와 있는지 모르겠네 그려. 그 후로 남친과 남친 아빠까지 놀래서 달려왔길래 일단 제가 경찰한테 말 잘해서 풀려나게 했어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절 아래 위로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그렇게 무마되었죠. 전 남친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남친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매달렸어요. 미정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나 진짜 미치는 걸 보려고 그래? 자기 닮은 아기 낳을 거야. 당신이 날 쳐버려도 난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라고. 정말 남친은 지구 끝까지 쫓아올 기세였어요. 정말 스토커가 따로 없었죠. 그래도 제가 목석처럼 변화가 없자 남친은 우리 가족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 엄마와 여동생과 서스럼 없이 한 식구처럼 지내더군요. 뭐야? 우리 집에 또 와 있는 거야? 자기 대학 강의 없어? 강사가 공부하느라 바빠야 하는 거 아니야? 얼른 집에 가. 또 자기 엄마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치면 어떡해. 제가 야멸차게 남친에게 말했더니 이미 남친과 정이 든 저희 엄마가 더 난리였어요. 아, 얘 미정아. 하서방이 널 엄마라 사랑하는데 남자 마음을 그렇게 못 받아주니. 너도 참 매정하다 얘. 하서방이 우리 집 대청소 다 해주고 소갈비찜까지 해줬어. 집안 좋고 요리까지 잘하고 복스럽게 생긴 남자가 어디 흔하겠니? 얼른 다시 잘해봐. 엄마 소원이야. 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엄마의 소원이라는데 제가 못 들어드릴 이유가 없었어요. 지랄 맞은 시모가 겁이 나긴 했지만 착한 남친 하나만 믿고 다시금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때 그 결심에 대해 결혼 생활 내내 저와 친정엄마 둘 다 땅이 꺼지도록 후회할 줄은 미처 몰랐죠. 저도 어렸고 남편의 시간 강사 월급만으로는 살림이 힘들었기에 결혼 후 시댁 합가가 당연한 줄 알았어요. 사업하시는 시부 덕분에 시댁은 넉넉한 형편이었고 방이 5개나 있었기에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15평 우리 친정에 비해 90평짜리 시댁 아파트는 정말 대궐 같았어요. 처음 한 일주일은 정말 황홀한 기분까지 느낄 정도로 좋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댁이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죠. 특히 초반엔 시모의 구박이 도가 지나칠 때가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임신을 빨리 해서 배가 남산만 할 때도 제게 모든 일을 다 시키고 모욕적인 언사도 다반사였어요. 야, 이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다 잘랐다. 아, 왜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 하잖냐? 우리 집도 너 시아버지 사업이 요즘 불경기라 인원 감축을 좀 했다. 네가 어려서부터 허드렛 일 다 하고 살았는데 아줌마를 따로 들일 필요가 뭐가 있겠니? 앞으로 이 집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화장실 색이 매일 청소하도록 해라. 나 참, 너 이제 아기 낳으면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했지? 잘 됐네. 이제 집에서 편하게 쉴 테니 집안일 할 시간이 더 늘어나겠네? 어머님, 제가 마냥 쉬려고 육아휴직 하는 건가요? 어머님께서도 아기 키워봐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일하는 아줌마들 한 명이라도 남겨두셔야지 다 잘라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럼 어머님께서도 집안일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 90평 살림살이 다 못해요. 아기라도 봐주실 건가요? 야, 난 너같이 천박한 집안 출신 아니다. 곱게 자라서 부잣집에 시집와서 물 한 방울 안 튀기고 살아온 나한테 뭐? 아기를 키우라고? 나보고 똥기저귀 갈고 뭐 그런 거 하라는 얘기냐? 난 못한다. 안 해. 시부는 웬일인지 저를 비롯한 가족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고 늘 사업에만 열중했어요.
하필이면 제가 결혼할 즈음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잘 도와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딸 소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왠지 매일 바쁘다며 바깥으로만 돌았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죠. 저 혼자 애 키우며 시댁 살림살이까지 해야 했어요. 잠도 하루에 1~2시간씩 자가면서 모든 일을 홀로 도맡아야 했어요.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속으로 이놈의 집구석 평수나 좁으면 좋겠구만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진짜로 시부 사업이 폭삭 망해버려 90평 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 5 식구는 투룸짜리 집으로 옮겨가야 했어요. 그 와중에 시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죠. 평소에 그리 정도 없는 시부였기에 엄청나게 슬프진 않았지만 이사하는 도중에 장례식까지 치러야 하는 정신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때가 한창 장례식장이 붐빌 때였는지 정말 어렵게 장례식장을 잡아 한창 손님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깽판을 부리더군요. 야, 이 구미호 같은 여편네야. 다방 레지 주제에 우리 아버지 꼬셔서 애까지 덥석 가지고 기어코 우리 가정 박살내더니 아버지까지 기빨려 죽게 만드냐? 니년 때문에 우리 엄마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 심지어 우리 아버지 사업까지 다 망하게 만들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그동안 우리 아버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 아버지가 사업 망해도 꼬불 쳐놓은 현금 좀 있다고 했어. 니냐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얼른 내놔. 우리한테 다 내놓으란 말이다.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들이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었어요. 그 손가락이 향하는 곳은 바로 우리 시모였죠. 전 시모가 당연히 정실 부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방 여자 출신의 첩이었는데 남편을 낳고 어떻게든 정실 부인의 자리를 뺏었더군요. 참네. 그 사실을 알고 나선 우습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전 저희 친정아빠가 떠올랐어요. 우리 새 모녀를 버리고 꽃집 여자에게로 떠난 비정한 아빠 말이에요. 시모는 그동안 내게 뼈대 있는 가문이 어쩌고 자기는 고귀한 집안 여식이라느니 하며 절 깎아내리기 바빴는데 그게 다 뻥이었던 거죠. 안 그래도 미운 시모였는데 과거를 알게 되니 시모가 극도로 혐오스러웠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데 우리 시부는 찐부자는 아니었나 봐요. 시부가 꼬불쳐 놓았다던 현금은 시부 전부인의 자식들이 다 가져가 버렸고 우리에게 떨어진 건 단돈 500만 원이었어요. 그마저도 장례 치르는데 다 썼고 오히려 우리 돈이 더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남편이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벌어오면 숨통이 트였겠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대학 강사직을 때려치고 사업을 벌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 때문에 대판 싸우기도 여러 날이었죠. 그때마다 옆에서 괜히 사업바람 넘는 시모가 더 얄미웠어요. 야, 우리 아들이 월 200도 안 되는 대학 강사 일을 계속 해야겠니? 돌아가신 아버지 마냥 사장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잖니? 너 같은 촌년은 100번 말해도 몰라. 상류층의 세계를 말이야. 어머님, 우리가 지금 하층민 중에 하층민인데 무슨 상류층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남은 건 이 투룸 보증금 뿐이라고요. 사장 소리는 개뿔. 사업 자금이 어딨다고 뭔 사업이야. 여보, 좀 현실을 직시해요. 남편은 아기 낳고 나서부터 늘 집안 돌아가는 꼴이 어쩌고 하면서 짜증만 내면서 집을 나가버리기 일쑤였어요. 에이, 이놈의 집구석은 남자 피 말리는 집구석이지 아주. 하나밖에 없는 남편 기 좀 살려주라. 어? 남편은 그냥 휙 바람처럼 사라지면 끝이었고 생활비를 안 갖다 주는 달이 더 많았어요. 전 당연히 복직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 딸 소리를 미덥지 못한 시모에게 맡기고 말이죠. 그런데 시모가 우리 딸을 봐준 뒤로 소리가 급격히 살이 찌고 잠이 늘었어요. 건강하게 살찌는 게 아니라 아기가 매가리가 없었죠. 그런데 부엌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세일에서 엄청 큰 자루에 백설탕을 샀는데 그게 벌써 반토막이 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어쩐지 아기 젖병이 찐득찐득할 때가 많았는데 화가 나서 시모한테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우리 소리한테 백설탕 가루를 먹이신 거예요? 저 백설탕 큰 자루가 며칠 안 돼서 반토막이 났잖아요.
아주 우유에 들이부어서 먹였나 봐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맞죠? 야, 소리 살도 포동포동하게 찌고 얼마나 보기 좋으냐? 설탕이 당뇨병 걸린 노인들한테는 안 좋지 아이한테 안 좋다는 증거 있어? 설탕 타주니까 아주 잠도 계속 자고 내 신간이 편하더라. 전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님 미치셨어요 정말? 우리 아기 죽일 셈이에요? 앞으로 절대 어머님한테 우리 소리 안 맡겨요. 아기한테 손도 대지 마세요. 그 후로 잘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우리 소리를 더 이상 악독한 시모 손에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나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며 평이 좋았기에 사장님 이하 간부들이 많이 잡더군요. 하지만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그나마 퇴직금을 두둑히 주시며 잘 살으라고 했어요. 사장님 마지막 말씀이 기억나네요. 미정씨,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것도 좋다고 봐. 굳이 결혼이란 제도에 얽매여 살 필요는 없다고. 사장님 말씀대로 그때 결혼을 때려쳤어야 했는데 저의 이혼 결정은 한참 늦어졌죠. 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했어요. 제가 요리는 자신 있었기에 집에서 돈가스를 만들어 홍보하고 배달 전문으로 판매했어요. 요즘엔 배달 앱이 잘 돼 있어서 홍보만 잘하면 알아서 주문이 곧잘 들어왔어요. 푸짐하고 저렴하게 게다가 맛도 좋고 빛깔 좋게 만드니 매출이 꽤 있었어요. 이제서야 숨통 좀 트였다 싶었는데 여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언니, 고생만 한 우리 엄마가 암이래. 위암 2기래.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 큰언니로서 여동생을 달래줬지만 저도 무서워서 사지가 벌벌 떨렸어요. 엄마를 이대로 잃을 수만은 없었죠. 일을 조금은 줄이고 엄마 간병하는 데 올인했어요. 우리 소리를 아기띠로 안고 암병원을 숱하게 다녔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내 머리를 망치로 꽝 하고 치는 기분이었죠. 소리 엄마, 장모님 암 보험금 타셨겠네? 옛날 젊은 시절에 친구 권유로 보험 들어놨다고 하지 않았어? 아, 식물인간 됐을 때도 보험금 좀 받았다고 했잖아. 옛날 보험이 보장도 좋고 지급도 꽤 세지 아마? 그 보험금 내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딱 3배로 불려드릴 자신 있는데 내 제안 어때? 장모님한테 한번 여쭤나 봐야겠다. 뭐? 아니 그렇게 확실한 사업을 하는 위인이 집에 코딱지만한 생활비 한 번을 제대로 못 갖다 주냐?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모님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 당신 인간 맞아? 무슨 소시오패스 아니야? 우리 소리가 당신 닮을까봐 무섭기까지 하다.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아. 이 집안의 노예며 호구짓 그만할 거야. 우리 이혼하자고. 어쩐 일인지 남편은 순순히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살고 있던 투룸이 반전세였는데 그 보증금을 위자료째로 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양육비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렸어요. 보나마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에 애초에 양육비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주지도 않더군요. 전쟁터 같은 투룸에서 시모와 남편이 나가고 친정엄마가 들어오시니 평화가 찾아왔어요. 물론 시모가 순순히 곱게 나가주진 않더군요. 더러운 성격과 걸레물은 입은 여전했죠. 야, 네가 이제 나랑 남남인데 왜 우리 남편 돈으로 해준 투룸 보증금 2천만 원을 네 몫으로 줘야 하냐? 네 년이 끝까지 꽃 빼먹고 비슷한 짓을 하는구나. 망할 년, 독한 년. 어머님, 아니 할매요. 이제 내 시어머니도 아니니까 그냥 할매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90평대 아파트서부터 집안이란 거 다 돈으로 환산해서 쳐줘요. 그럼 이 투룸 내놓을 테니 그럴 돈이나 있어? 이제 할매보다 내가 돈 더 많으니 조용히 하쇼. 그동안 같이 살면서 참 더러웠수다. 다시 만나지 맙시다. 시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집을 나가더군요. 아주 통쾌했죠. 우리 친정엄마는 몸이 성치 않았지만 그래도 누가 뭐래도 엄마가 최고였어요. 친정엄마 옆에 소리와 제가 나란히 누워 자는데 셋 다 하도 제잘되면서 옛날 이야기하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깔깔댔죠. 행복하게 지내서인지 엄마의 암 경과도 꽤 좋아졌어요. 역시 웃으며 마음 편히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혼한 지 1년쯤 지났을까? 집에서 하던 돈가스 사업이 날개 돋친 듯 잘 되어 아예 매장을 내게 되었어요. 뒤에 조그마한 살림집이 붙어있는 특이한 가게였는데 엄마와 소리를 돌보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겠다 싶어 이사를 결심했어요. 이삿짐을 싸려고 남편 방이었던 곳에 묵혀둔 서랍을 치우는데 서랍 맨 아래 웬 통장이 있더군요. 무심코 열어봤는데 잔액이 무려 30억이었어요. 내가 잘못 봤나 싶어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여전히 30억의 잔액이 있었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액수였죠. 30억? 도대체 이게 무슨 돈이지? 남편 명의의 그 통장 뒤엔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그 통장을 들고 주소지로 달려가고 싶었으나 일단 상황 파악을 위해 사람을 고용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설탐정이었죠. 몇 주 그 사설탐정의 브리핑을 통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어요.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통장에 찍힌 주소지로 찾아갔어요. 남편이 얼마나 거지 같은 인간인지 사설탐정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아주 의기양양하게 들이닥쳤죠. 그런데 벨소리에 놀라서 나온 아이들을 봤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시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주먹코와 똑같은 코에 쌍둥이 아이들이 몰려나왔죠. 우리 아빠 찾아왔어요? 우리 아빠는 손님이 많이 와. 그치? 인기가 엄청 많나 봐. 너희들 몇 살이니? 너희들 아빠 이름이 뭐야? 아빠 성함 알아? 우리요? 5살이요. 아빠 이름은 하준석이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우리 소리가 5살인데 심지어 소리와 동갑인 배다른 자식들이 존재했다니 분노가 차올랐죠. 뒤이어 남편이 빼꼼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전 그 인간 이하의 말종에게 서류를 뿌리며 소리쳤어요. 야, 이 새끼야. 우리 소리랑 동갑인 다른 자식들이 있었냐? 그동안 두 집 살림하느라 힘들었겠다. 능력도 없는 사기꾼 주제. 참네. 이 서류들이 다 뭔 줄이나 알아? 내가 사람 시켜서 네 뒤를 다 캐봤지. 실체도 없는 곳에 투자하라고 투자자들 꼬셔서 돈도 많이 꼬불 쳐놨더라. 30억? 너 내가 경찰한테 신고했으니 딱 기다려. 이 자리에서 바로 감옥으로 직행하게 만들어줄 거야. 남편은 아연실색하여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지금 다 성공해가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망치지 말아줘. 이것만 성공하면 난 동남아 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내가 이 프로젝트만 완료되면 자기랑 수리한테 한몫 단단히 챙겨줄 거야. 그러려고 양육비 미루고 있었던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 잘 알고 있지. 그리고 우리 쌍둥이들은 정말 미안해. 하룻밤에 실수로구만. 본의가 아니었어. 그래도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 소리의 동생들이라 생각하고 우리 쌍둥이는 건들지 말아줘. 뭐? 네가 밖에서 나온 자식들 소중한 건 알고 우리 소리한텐 전화 한 통 없었냐? 이 미친놈아. 난 네가 나락으로 빠지는 것까지 다 보고 죽을란다.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고. 경찰 조금 있으면 올 테니 딱 기다려. 전 이미 경찰에게도 남편의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한 자료를 모두 남겨주었기에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남편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니 구속 상태에서 말이죠. 시모는 들어 누워있대나 뭐래나 더 이상 가족도 아닌데 제 알 바 없죠 뭐. 몇 년간에 걸친 저의 결혼 대서사시가 이제서야 진짜로 막을 내린 기분입니다. 사건은 모조리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제 저와 우리 소리, 친정엄마만 잘 살면 장땡이죠 뭐. 예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요즘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저 혼자 씩씩하게 이 세상 잘 헤쳐나가 보렵니다. 이 시간에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